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지털 3D 렌더링.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질문 중에 이메일로 온 질문 중에 하나를 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들 중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3ds Max 몇 버전을 쓰고 있냐면 2018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학생 중에 선생님 2018 말고 다른 버전 쓰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올해가 2020년도인데 이게 2020년도가 되면은 2021 버전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는 한 단계 그 내년 버전이 먼저 미리 나옵니다. 이때쯤 되면 2021 버전이 있고 2020 버전이 있고, 그쵸? 2020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2019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2018 버전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2017 버전이 있고, 2016 버전이 있고, 2015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2014 버전이 있고, 2013 버전이 있고, 2012 버전이 있고, 2011 버전이 있고요. 그쵸? 2010 버전이 있을 거고요. 그쵸? 2009 버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08 버전이 있다.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이제 9.0, 9.0, 8.0, 7.0, 6.0, 5.0, 4.0. 3D Max는 4.0 때부터 이제 윈도우에서 이제 돌아가고, 그 전에는 3.0 있었는데 3.0 잠깐 있었고, 그 전엔 도스 버전이라고 아주 옛날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3D Max는 4.0을 기준으로도 이제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3D Max를 통해서 뭘 배우고 싶으냐면 폴리건을 모델링이라는 걸 배울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모델링의 기본 개념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사각형인데 실제로는 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사각형 쿼드 베이스 폴리건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걸 계속 배울 겁니다. 이 쿼드 베이스 폴리건 인데, 이거는 정리가 된 거는 이제 7.0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삼각형인 메쉬라고 하는 형태의 메쉬 폴리건을 가지고 모델링을 했었어요. 4.0, 5.0, 6.0. 그래서 7.0 때 이제 4.0, 7.0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삼각형이 두 개 붙어 있는 이 쿼드 베이스 폴리건, 쿼드 베이스 폴리건이 나왔고, 제가 볼 때는 9.0 때 이제 완전히 정리가 끝났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예제들이 다 이제 쿼드 베이스 폴리건,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의 폴리건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넓어졌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18 버전이지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냥 기본과 기초가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뭐 버전이 업하면 업할수록 기존에 조금 약했던 기능들이 다시 보강돼서 나오거나, 혹은 새로운 그 그래픽의 기술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이제 모디파이들이 생기긴 하는데, 기본과 기초가 9.0 이후로 지금까지 버전이 업되더라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거예요. 어우, 들기도 무거워요. 자, 이 책인데 3D Max Basics라고 하는 이 책이 제가 썼던 책이에요. 쓴 책인데 3D Max Basics라는 책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께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껍죠? 이 책은 제가 1년 동안 한 땀 한 땀 다 제가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1년 만에 이제 출시를 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3D Max Basics 제 책은 기준이 뭐냐면 2015하고 2016을 기준으로 2010 버전부터 비교 분석을 다 해놨어요. 이때까지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을 가지고도 2021 버전까지 뭐 설명하고 강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D 그래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캐릭터라던가 뭐 이런 쪽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항상 2012 버전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라고 해요. 왜냐면 2011 버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캣이라고 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툴킷이라는 게 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2 버전부터 원래 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2012 버전 이상이면은 크게 2021 버전을 2012 버전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 게 있다면 2018 버전부터 이제 뭐가 하냐면 아놀드 렌더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다른 렌더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아놀드 렌더러가 2018 버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초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8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18 버전을 쓰고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2020 버전을 쓰시든 2021 버전을 쓰시든 상관없지만 제가 이때까지 저는 이제 9.0 때부터 수업을 쭉 했었는데 9.0 때부터 수업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새로 딱 나왔다 그러면은 새로운 기능이 한두 개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정화가 안 돼서 오히려 되던 게 안 되고 막 꼬여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이 이렇게 2021 버전까지 나왔지만 그냥 2018 버전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초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책을 뭐 하나 구매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게 주교재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800페이지다 보니까 책값이 좀 비싸요. 아우 너무 무겁다. 48,900원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책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구매를 요청하시면은 3만원에 단돈 3만원에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책으로 제가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맥스를 강의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맥스를 강의한 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3D 맥스 책도 보고 해외에 나와 있는 맥스 책도 다 봐요. 다 보는데 기초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어요.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은 뭐 요즘부터가 아니라 뭐 한 5, 6년 전부터 학생들이 책 보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책이 너무 두꺼우면 또 저거 언제 다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너 개의 예제로 가지고 그냥 책 한 권 내고 기초책 내고 그 다음에 네다섯 개의 또 예제를 가지고 응용책을 내고 이런 식으로 내는데 저도 책을 분권하고 싶지만 저 정도의 기초는 알고 있어야지 된다 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두껍게 썼어요. 너무 제 욕심이 컸죠. 그래서 이제 책이 거의 다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3만원에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책 장사를 하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런 책 하나 정도는 잘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 넘어갈 때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번 학기에 배우는 여러분의 모든 예제들은 저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구매는 뭐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근지근 할 거예요. 왜냐면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올 거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워야 될 거고 내가 그동안 3D 그래픽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자신있게 3D 그래픽을 하겠다라는 걸 용기를 주기 위한 수업 이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목적은 딱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3D Max를 이용해서 폴리고널 모델링을 잘 해보자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3D 그래픽 과정을 이해하자라는 수업이에요.
학생들 보고 3D 그래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알는 거 대답해요. 근데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 과정이라고 해요. 모델. 자, 여기서는 제가 3D Max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3D Max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3D Max에서 모델링은 딱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냐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개념과 에디터블 폴리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모델링이 끝나요.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 편집이에요. 그래서 선을 가지고 자르거나 붙이거나 이어가면서 어떤 형태를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모디파이드를 줘서 입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이제 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요. 에디터블 폴리는 덩어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륵 같은 걸 가지고 주물럭 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로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에디터블 폴리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3D Max 책을 샀을 때 예제가 한 10개 있다 그러면은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한 2개 정도의 예제가 있고 나머지 8개 정도, 7, 8개의 예제들은 다 에디터블 폴리예요. 그래서 3D Max에서 모델링을 이해하겠다 그러면 에디터블 폴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그래요. 렌더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면은 학생들이 자주 3D 그래픽 때 아마 저번 학기에 여러분이 라이노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싸한 2D 이미지를 뽑을 때 뭘 쓰냐면은 아마 키샷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을 거예요. 키샷 안에는 모든 것들이 안에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팅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던져 쓰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모델링 다음에 렌더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샷보다는 다른 이제 이 3D 그래픽 과정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NCS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NCS 제품 디자인에 가봐도 모델링 다음에 바로 렌더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애니메이션 컨텐츠에 있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라고 첫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매핑이라는 과정을 해야 돼요. 매핑. 자, 매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고 그리고 텍스처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매핑이라는 건 뭐냐면 색상이나 재질감을 주는 걸 다 매핑이라고 합니다. 또 매핑을 이해하려면은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오늘은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빛이 있다. 자, 빛이 와서 딱 때리면 밝은 부분이 생기겠죠. 자, 이 밝은 부분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하이라이트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슬프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용어를 좀 이해합시다. 이 밝은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스페큘러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스페큘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반사예요. 정반사란 뭐냐면 빛이 와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눈에서 봤을 때 빛이 와서 반사를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밝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큘러가 밝은 부분을, 밝고 어둠을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색상이나 윤곽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디퓨즈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퓨즈. 자, 디퓨즈는 전체적인 색상, 윤곽, 색, 재질을 말하는 거예요. 디퓨즈. 근데 이번 시간에는 디퓨즈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은 뭘 본 거냐면
RGB가 레드, 그린, 블루가 빛의 3요소잖아요. 그쵸? 그게 봤을 때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했을 때 디퓨즈다. 디퓨즈에서는 빨간색만 보이는 거죠. 흰색이다 그러면 뭐냐면 RGB가 다 반사됐을 때, 검은색은 모든 걸 흡수했을 때 빛을, 그럴 때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광이 닿아서 어두운데 덜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앰비언트라는 부분입니다. 앰비언트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확산광, 주변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기본적인 라이트 부분을 갖다가 앰비언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빛이 닿아서 발견되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스페큘러라고 한다. 전체적인 색상을 뭐라고 한다? 디퓨즈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반사광이 닿아서 어두운데 덜 어두운 부분을 갖다 뭐라 하냐? 앰비언트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매핑에서의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왜 알아야 되냐면 매터리얼이라는 단어하고 맵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의 책상이 보시면 뭐 나무 책상이 있을 거야. 나무 책상인데 진짜 실제로 원목으로 책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매터리얼이에요. 매터리얼은 재질을 말합니다. 재질. 맵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책상인데 MDF나 뭐 플라스틱인데 거기다가 나무 무늬가 있는 시트지를 발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걸 일단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터리얼과 맵은 달라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매터리얼은 순수 그 재질, 맵은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터리얼도 우리가 뭐 스탠다드 매터리얼, 기본적인 스탠다드 매터리얼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한 4가지 정도를 배울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터리얼도 재질마다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도 차근차근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있는데 맵은 크게 3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디퓨즈 맵. 디퓨즈 언제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그쵸? 디퓨즈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즉 그냥 뭐 어떤 플라스틱이 있는데 여기다가 나무 시트지를 쫙 바르면 어떻게 해요? 나무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MDF로 되어 있는 책상에다가 나무 결이 있는, 나무 무늬가 있는 어떤 시트지를 바르면 나무 책상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퓨즈 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범프라는 게 있어요. 범프는 재질감을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영화 중에 구스범스라고 아세요? 구스범스? 이게 책을 열면은 책에 있는 뭐 동물들이 막 나오고 막 사마귀도 나오고 그래서 막 마을을 파괴하고 막 그런 책인데 베스트셀러였다가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구스범스 지금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한번 써보면 뭐냐면 구스 그 다음에 범프스. 그래서 구스범프스를 갖다가 구스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스범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구스가 뭐야, 구스? 자, 우리가 겨울에 입는 구스 점퍼들 있잖아요. 그게 뭐야? 거위죠, 거위. 그쵸? 거위고 범프는 뭐냐면 오돌토돌하게 재질감을 느껴주는 거예요. 구스범스 이런 뭐냐면 구스범스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얘가 닭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닭을 딱딱 뽑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돌토돌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뭐 소름 끼칠 때 이게 닭살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닭살을 갖다가 구스범스 되게 무섭거나 뭐,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닭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닭살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구스범스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범프예요. 즉 범프맵은 뭐냐면 오돌토돌하게 재질감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MDF에다가 우리가 디퓨즈 맵을 놨어요. 그러면 나무로 느껴지지만 아직까지 나무로 느껴지지 않죠. 근데 여기다가 범프맵이라는 걸 주게 되면 얘가 오돌토돌해지면서 나무 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퓨즈하고 범프맵 이건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좀 기억이 날까요?
이 3D 그래픽 과정은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뭔가를 쉽게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퍼시티 맵이 있어요. 오퍼시티 맵 혹은 트랜스퍼런트 맵, 뭐 트랜스퍼런시 맵 이런 얘기 있어요. 오퍼시티 이런 단어는 언제 나왔어요? 포토샵 할 때 배웠을 거예요. 오퍼시티가 뭐죠? 오퍼시티는 불투명도예요. 즉 오퍼시티 맵을 이용하면 투명과 불투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통해서 흰색과 검정색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나뭇잎이라던가 캐릭터에서는 헤어, 머리카락 이런 걸 할 때 폴리건 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 폴리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오퍼시티 맵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 그 다음에 매터리얼과 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났느냐? 여기까지 끝나진 않았어요. 이제 뭘 하느냐면 리플렉션과 리플렉션 이라는 단어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죠? 그쵸? 자, 리플렉션은 뭐냐면 반사예요. 반사. 리플렉션은 굴절을 말합니다. 반사와 굴절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지 실제로 사실적인 렌더링 값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리플렉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펠링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요. 자, 일단 제 발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건 감안하시고요. 그냥 리플렉션, 그 다음에 레플렉션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리플렉션, 그 다음에 리플렉션 이렇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반사와 굴절수는 나오니까 이건 외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100% 리플렉션이 됐다. 우리 주변에 100% 반사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죠. 거울. 자, 거울은 100% 반사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 보고 있어요. 디퓨즈 배웠죠. 디퓨즈를 여기다 줬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100% 반사가 됐을 때 디퓨즈 값을 주면은 의미가 없어요. 거울을 봤는데 오늘 거울이 노래요. 이런 거 없죠. 거울을 봤더니 거울이 오늘 빨개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리플렉션 값을 너무 세게 줘버리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색상이 사라지고 그냥 반사만 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제품 같은 거나 뭐 3D 그래픽 할 때 그냥 번떡번떡하게 하는데 그 번떡번떡하게 하는 거는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색이 사라지고 반사만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제품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광택이 없어지느냐 그런 건 없애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광택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무광이냐 유광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로시니스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차차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반사에서 100% 리플렉션이 되면 거울이 된다. 그때는 디퓨즈가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굴절은 왜 일어나죠? 굴절은? 왜 일어나냐? 그러면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굴절이니까. 자, 이건 중학교 과학책에 1학년 때 나오는 얘기예요. 굴절은 매질마다의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느려져서 꺾이는 현상, 빛이 꺾이는 현상이 굴절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굴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얘를 줄여서 혹은 IOR이라고 쓰기도 해요. IOR. 그래서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혹은 IOR. 근데 광학 쪽이나 엔지니어 쪽에서는 리플렉티브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디자인 쪽에서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혹은 IOR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굴절률이에요. 얼마나 굴절률이 될 거냐. 자, IOR이 1.0이다. 그러면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으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언제 빛이 직진으로 갈까요? 이건 진공 상태. 진공 상태일 때 1점. 그래서 공기일 때는 1.0003.
이게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공기랑 진공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거 싹 줄게요. 자, 여기다가 아이오와를 다시 써볼게요. 아이오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오와를 쓸게요. 1.01 때 원제 뭐라고요? 진공. 진공. 그 다음에 1.0003이 공기. 1.33이 물. 1.5에서 1.7이 유리. 1.89 강화유리. (2.418) 얘가 단열. 이렇게 IOR 값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질이 물이다 그러면 1.33, 유리다 그러면 1.5에서 1.7 사이를 두는 게 좋아요. 크리스탈은 2.0, 루비 사파이어는 1.77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값은 항상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3D를 하다 보면 이 주변에 물, 유리, 강화유리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키샷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들고 와서 그냥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래그로 던져서 그럴싸하네? 그럼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3D 그래픽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는 IOR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3은 물, 1.5에서 1.7은 유리, 1.89는 강화유리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1.89를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주는지 안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서는 이제 뭐라냐? 이거는 강화유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3D 그래픽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봤을 때 3D 그래픽 컨텐츠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이 수업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IOR 값은 크면 클수록 얘가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빛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서 꺾이는 정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굴절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핑은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 매터리얼과 맵, 그 다음에 리플렉션과 리플렉션 이렇게 반사 굴절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모델링이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 매핑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우개를 좀 지울게요. 제가 지금 이걸 아이패드로 이렇게 판서를 쓰다 보니까 가끔씩 쉬리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지우시다. 자, 그래서 매핑이냐 모델링이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매핑을 할 때 혹은 모델링 할 때 무슨 축을 썼냐면 주로 X, Y, Z축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매핑할 때 무슨 축을 쓰냐면 U, V, W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X, Y, Z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다? 모델링을 하고 있다 라고 하셔야 되고 만약 제가 U, V, W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다? 매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보거나 컨텐츠를 이해하실 때도 똑같아요. X, Y, Z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모델링하고 있구나. 혹은 U, V, W 뭐 어떤 이런 얘기를 3D 그래픽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다? 매핑을 하고 있다 라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매핑이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뭘 하냐면 라이팅을 해야 돼요. 라이팅.
이제 빛을 줘야 돼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또 빛이에요. 빛은 모델링과 매핑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라이팅을 잡습니다. 회사에 갔을 때 신입사원한테 라이팅을 바로 맡기진 않아요. 모델링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할 줄 알면 이제 매핑,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경험이 쌓였다 그러면 라이팅을 줍니다. 자, 라이팅에서는 일단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빛의 3색이 뭐였죠? 아까? R, G, B죠. RGB예요. 레드, 그린, 블루죠. 얘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화이트가 되죠. 그래서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되냐? 밝아져요. 보세요. 후레쉬 하나 켰어요. 2개 켰어요. 3개 켰어요. 눈부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빛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하얗게 타버려요. 하얗게 타버리면은 디퓨즈, 색상이라던가 재질, 형태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진 찍었을 때 하얗게 태운 사진들 있잖아요. 눈, 코, 입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은 이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질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산법이라고 하죠. 가산법.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가산혼합 혹은 가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을 잘못 쓰게 되면 하얗게 타요. 그렇다고 빛을 또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두컴컴해져요. 그래서 빛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빛도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의 뭐 색이나 강도 이런 거, 뭐 어테뉴에이션 이런 것들이 더 있지만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스페큘러가 뭐라 했어요? 스페큘러. 빛이 나서 밝은 내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빛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키라이트라고 해요. 키라이트. 핵심이 되는 라이트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에 있다 그러면 뭐 천장 등이라던가 뭐 어떤 조명 이런 것들이 키라이트가 되겠죠. 밖에 있으면 키라이트는 뭐예요? 태양, 햇빛이 되겠죠. 그래서 키라이트는 뭐가 있냐면 항상 얘는 뭘 관장하냐면 섀도우, 즉 그림자를 형성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페큘러에 해당하는 라이트, 무슨 라이트? 키라이트. 우리나라 책으로 보면은 주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키라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밝고 어두운 거나 같이 색상, 윤곽, 형태, 재질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디퓨즈에 해당되는 라이트, 디퓨즈에 해당되는 라이트 무슨 라이트가 있냐면 빌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설치를 해야죠. 빌라이트. 그래서 키라이트보다는 좀 약하지만 빌라이트를 설치해야지만 어떻게 되냐? 물체의 윤곽, 형태, 재질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퓨즈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앰비언트에 해당하는 라이트가 또 하나 필요하겠죠. 앰비언트에 해당하는 라이트.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백 이런 식으로 키라이트, 빌라이트, 백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베이직 3포인트 라이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랑 빛을 3개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키라이트라는 개념으로 빛을 주고 내가 뭐 그림자라는 거다가 밝고 어둠이 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체의 윤곽, 형태, 재질이 느껴지게끔 빌라이트를 설치해주고 이게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라는 개념을 해서 앰비언트를 조금 더 잘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라이트에만 섀도우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빌라이트에도 섀도우 주고 백라이트에도 섀도우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뭐 서너 개가 생기죠? 그러면 또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팅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빛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니까 이걸 잘 줘야 되고요. 자, 만약에 캐릭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리깅이라는 작업이 하나 들어갑니다. 뭐냐면 제가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뼈를 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뼈를 심어서 어떻게 하냐, 이 모델링에 있는 모든 버텍스는 뭐냐면 점이에요. 점들이 여기다 구속을 시켜줘요. 그러면 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버텍스들이 따라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뼈를 숨겨버리면 우리는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뼈를 심는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리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리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뼈를 심다 보면 뼈를 깎는 아주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는 캐릭터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또 이걸 또 재밌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리깅이라는 과정도 수업의 마지막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3D 그래픽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3D Max를 이용해서 얘가 어떤 형태를 표현하고 제작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리깅이라는 과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라이팅 끝나면 이제 뭐라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렌더링을 하죠. 렌더링. 그러니까 모델링에서 바로 렌더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델링, 매핑, 리깅, 라이팅,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렌더링을 하는데 이건 이제 뭐예요? 2D 이미지를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D 이미지를 뽑아내는데 무슨 파일로 저장할 거냐? 라고 하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파일로 그냥 저장해요. 여러분이 어떤 파일들을 알고 있죠? 뭐 JPG 뭐 GIF 이런 파일들을 알고 있죠. 아마 키샷에서는 TIFF 파일로 저장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맥셋은 TIF 파일을 안 쓰고 일단 JPG와 GIF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JPG 그럼 뭐가 좋으냐? JPG를 왜 쓰죠, 여러분들이? 얘는 뭐가 좋으냐면 압축률이 좋아요. 그래서 이만한 이미지를 이렇게 줄이더라도 덜 깨져요. 그래서 JPG를 쓸 때는 우리가 뭐 이미지 쓸 때 많이 JPG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JPG의 단점은 뭐냐면 투명을 제공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JPG로 투명, 트랜스퍼런트한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우리 포토샵에서 투명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회색의 체크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걸 JPG로 저장하면 투명하지 않고 어떻게 되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JPG는 좋은 게 뭐냐면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사진이 큰 걸 갖다가 작게 줄이실 때 아주 유용합니다. GIF는 좋은 점이 뭐냐면 투명을 제공해요. GIF의 단점이 있죠. GIF의 단점은 뭐냐면 256색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서 GIF로 저장을 하면은 내 얼굴이 256색밖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뭉개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F를 쓰는 건 이유는 뭐냐면 투명하고 색상이 많지 않을 땐 GIF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가르칠 때 무슨 파일을 많이 쓰라고 했죠? 압축에도 문제가 없고 투명한 걸 제공하는 게 뭐냐면 PNG 파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PNG 파일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3D Max에서는 PNG 파일 안 쓰고 오고요. 무슨 파일 쓸 거냐면 타각 파일을 쓸 거예요. 타각. 왜 선생님 왜 JPG 안 써요? 선생님 왜 PNG 안 써요? PNG 써도 돼요. PNG까지 괜찮은데 JPG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타각 파일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비압축이에요. 그래서 그 원본, 렌더링 했던 원본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파 채널 혹시 포토샵 때 들어본 적 있나요? 알파 채널? 알파 채널이 스크린이 아무것도 온가요? 알파 채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포토샵 때 한 번 정도는 언급했었는데 이때 또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영상이나 합성할 때 알파 채널 굉장히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파 채널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기상캐스터들이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상캐스터들이 아마 그 블루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데가 이제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투명하게 처리되면서 어딘가 합성이 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들이 어떻게 해요? 그린 스크린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연기를 펼치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영상이 여기 합성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게 알파 채널이에요. 알파 채널 뽑기 위해서 우리가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그린 스크린 한 거예요. 오늘 저같이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블루 스크린이 있으면요, 제 몸이 사라지고 목만 이렇게 떠다닐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파 채널이 있어야 돼요. 이 알파 채널이 있어야지 나중에 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라면, 리터칭이라고 해가지고, 이 알파 채널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라든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이 뭐냐? 3D Max 그냥 할 수 있어요. 라이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프로그램이 뭐냐면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포토샵을 정말 잘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분위기,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그래픽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델링, 맵핑, 리깅, 라이팅, 렌더링, 리터치. 이런 식으로 순서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걸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거 뭐냐면 디퓨즈라는 단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3D 그래픽 과정을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가 쉽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너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일단 이제 지우고 이제 맥스를 켜볼게요. 자, 수업의 목적상 저는 맥스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회색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굳이 회색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만들 건 뭐냐면 UFO를 만들려고 해요. UFO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UFO를 만드는데 자, 크레이트에서 UFO를 바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크레이트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쉐입으로 할 거예요. 쉐입에 가고 일단 UFO를 그리기 위해서는 프론트 뷰를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 뷰를 누르고 자, 전체 화면을 키우겠다. 그게 뭐냐면 Alt W. Alt W 누르시면 이게 큰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 할 때 무슨 걸 체크했었죠? 전에 할 때 앵글 스냅이라는 걸 썼어요. 스냅이란 단어가 뭐예요? 뭔가 탁 소리 나다, 뭔가 딱 부러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스냅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딱 붙어야지. 손뼉도 붙어야지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냅이란 단어를 쉽게 하려면 뭘 하냐면 탁 붙다, 어디에 딱 붙는 걸 스냅이라고 해서 라이노라던가 오토캐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쵸? 오스냅. 이것도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그쵸? 자, 오스냅이라는 단어를 아마 썼을 거예요. 오스냅.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브젝트 스냅이죠. 즉 오브젝트 어디에 탁 붙는 걸 오스냅이라고 해서 라이노 할 때 선들을 갖다 오스냅을 잘 쓰셔야지 어떻게 하냐. 선들이 정확하게 딱딱딱 붙을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서페이스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그렸다? 선을 그렸으면 여기 끝에를 갖다 뭐예요? 엔드 포인트. 이 가운데 를 갖다 뭐냐면 미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라이노에도 밑에 있어요. 오스냅이. 그 다음에 원을 그렸다. 원을 그리면 여기 뭐예요? 가운데 뭐예요?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지점. 얘를 갖다 뭐예요? 쿼드런트. 이거 한국말로 찾아보면 4분점 이러는데 4분점 어렵고요. 원에 있어서 4분의 1 지점들. 어디가 이렇게 닿았다. 닿는 데를 갖다 뭐라 하냐면 탄젠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선이 교차됐다. 교차된 데를 갖다 뭐냐면 인터 섹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라이노를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글자를 다 못 써요.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엔드, 미드까지 써요.
센터는 여기까지 씁니다. 쿼드런트는 여기 4글자까지 써요.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여기 INT까지 써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 요거 밑에 있는 이거 뭐냐? INT는 뭐냐? 그러면 INT요. 이렇게 INT가 아니에요. 인터섹션 교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쓰는데 학생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그냥 INT, 쿼드, stand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탄젠트도 아마 이렇게까지 써질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스냅, 그러니까 어디에 딱딱딱 붙어라 하는 게 오스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CAD 3D맨스에서도 어디에 탁탁 붙어있는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아이콘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자석 모양 있죠. 자석 모양들이 다 스냅이에요. 자, 이 자석 모양에서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은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스냅 세팅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보시면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센터, 뭐 버텍스, 퍼펜디큘러, 이건 수직, 뭐 탄젠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만 체크할 거냐면 나머지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리드 포인트만 체크를 할게요. 그리드만 딱딱 붙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딱 눌러주면 이제 그리드 스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드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눈금, 바둑판 무늬들 있죠? 이게 바로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리드 스냅이 되어 있는지, 그리드 포인트 되어 있고 얘를 눌러서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이 되고요. 크리에이트에서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쉐입을 할 거예요. 쉐입에서 라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라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기 제 얼굴이 있어서 안 보일 텐데 이니셜 타입에서는 코너, 그 다음에 드래그 타입도 코너라고 해서 제일 위에 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코너와 코너.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붙어갈 겁니다. 붙어가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리드 스냅이 되고 라인인데 지금 설정은 어떻게 돼 있다? 코너와 코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걸 잠깐 드래그해서 보시면 코너와 코너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붙어가는 게 느껴지죠? 일단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보시면은 검은색의 기준선이 있을 거예요. UF를 본 적이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얘를 클릭. 제가 봤던 UF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거나 ESC를 누르면 멈춰요. 그 다음에 라인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딱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UF의 반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동일한 축선에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머리가 좀 아프시죠? 커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커브의 역사. 커브 역사가 뭐예요? 곡선이죠. 자, 컴퓨터 그래픽이 처음 나왔을 때 곡선을 바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점과 점을 찍으면은 얘를 이은수로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직선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원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다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폴리건을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폴리건이에요. 다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얘를 지나가는 함수를 찾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런 곡선이 나타날 때 이게 뭐냐면 스플라인 커브예요. 스플라인 커브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곡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플라인의 단점은 뭐냐면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곡선을 맞추려면 점을 찾아야 돼요. 곡선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픽 쪽에서 좀 더 곡선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곡선이 나와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핸들러가 하나 붙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나오는 커브 곡선들은 다 이거죠. 이걸 갖다 뭐냐면 베지어 커브라고 합니다. 베지어 커브 혹은 스플라인 베타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베지어 곡선 즉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나오는 모든 커브들은 베지어 커브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하기 쉬워졌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CB 포인트라고 컨트롤 포인트 버텍스들이 있으면 얘를 지나가는 아주 부드러운 커브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넙스 커브잖아요. 넙스 커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넙스 서페이스를 만들고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배웠고 라이노에서는 정확한 치수 개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라이노는 필수예요. 그래서 라이노는 지금 잘 못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3D Max에서는 넙스가 있지만 넙스를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죠? 왜 안 쓴다고 했어요? 넙스 쓰면 뻥나요. 그냥 다운돼요. 3D Max에서는 넙스를 쓰면은 돼야 될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넙스가 있지만 넙스를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학원이나 어디 교육기관에서 3D Max로 넙스를 가르치려고 프로넙스 뭐 이런 플러그인을 깔아서 가르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넙스는 차라리 넙스를 공부하시려면 라이노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3D Max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폴리건을 커브, 이거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코너라고 얘기합니다. 코너. 아까 전에 코너와 코너를 체크하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선으로 선을 그려라. 스플라인인데 스플라인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스플라인 여기서 스플라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무스라고 얘기합니다. 스무스. 부드럽게 하다 뭐 이런 거죠. 3D Max가 좀 재밌는 게 원래 썼던 그래픽 용어들을 3D Max는 안 쓰는 경우나 혹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베지어는 베지어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D Max에서는 폴리고널 커브, 직선인 것 같다 뭐라고 하냐? 코너라고 얘기합니다. 스플라인 곡선은 스무스, 베지어는 베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UF를 그렸잖아요. UF를 그렸어요. UF를 그렸으면 크레이트고 라이노로 해서 코너와 코너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모디파이를 눌러요. 모디파이. 그 다음에 얘를 딱 눌러보시면 뭐가 있냐면 버텍스가 있고 세그먼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어요. 버텍스는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의 점을 갖다가 버텍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뭐라고 하냐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선을 갖다 세그먼트. 스플라인은 하나의 객체단위를 갖다가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UF를 만들었는데 UF가 너무 딱딱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버텍스 여기서 버텍스를 딱 눌러서 버텍스를 잡았어요. 잡아서 얘를 갖다 부드럽게 만들겠다. 그럼 아까 뭐였어요? 스플라인이나 베이저로 바꿔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스플라인 대신 스무스라고 얘기하고 베이저는 베이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 잡고 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스무스, 코너, 베이저 코너가 있죠. 스무스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무브 눌러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봤더니 UFO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혹은 내가 베이지어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흔들 수가 있겠죠. 핸들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베이지어 코너가 있어요. 베이지어 코너. 자, 베이지어 코너. 베이지어는 핸들러가 있는 거고 코너는 직선이죠. 그럼 베이지어 코너는 뭘까요? 베이지어 코너는 얘가 하나씩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베이지어 코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요. 베이지어 코너를 했는데 X축으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면 왜 그러냐? 이 move 기즈모가
베지어 핸들러의 컨트롤보다 더 크면은 일단 얘가 Y축으로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X축으로 활성화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굴리시면 어떻게 되죠? 드래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굴리시면 어떻게 돼요? 주민 줌아웃이 된다. 자, 주민 줌아웃이 돼서 이 무브 기준모보다 핸들러가 더 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를 딱 눌렀을 때 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봤더니만 얘는 그냥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 오른쪽 눌러서 스무스 이런 식으로 봤더니 왜 핸들러 얘가 좀 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얘를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얘를 딱 잡았는데 얘는 요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봤더니만 얘는 좀 부드러워야겠어. 그러면 베이지어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UFO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 다 UF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직선이었으면 좋겠어. 얘는 좀 더 부드러우니까 스무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UFO의 반응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대신 X축과 여기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축선에 딱 맞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회전해서 입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잡더라도 어떻게 하냐? Y축으로만 움직이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D 그래픽의 어떤 모델링의 선을 편집했어요. 자, 저번 시간엔 제가 3D 그래픽 할 때 좋은 습관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습관이 뭐였냐면 0,0,0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습관은 다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버텍스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버텍스를 얘를 활성화를 풀기 위해서 라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버텍스를 잡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 탁 눌러서 풀어주고, 이게 잡고 있으면 이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눌러서 이제 더 이상 모델링을 수정 안 하겠다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뭔가를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만 적응이 되기 때문에, 자, 뭔가라는 건 뭐냐면, 자,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풀어주고, 풀어줘라. 이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습관은 뭔가를 설정했으면 처음으로 만들어주라 라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났어요. 버텍스를 잡아서 얘는 Y축으로만 살짝 움직여주고 얘를 잡아서 좀 더 동글동글하게 이게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대해가지고 얘를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UFO의 반쪽을 만들었어요. 자, 큰 화면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4분의 1 화면으로 바꿔줘야 되죠? 단축키가 뭐랬어요? Alt, W 누르시면 되고요. 컨트롤, Shift, Z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꽉 찬 화면이 된다고 했죠?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자, 우리가 라이노에서는 회전하겠다 혹은 3D CAD 프로그램 솔리드웍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였어요? 뽑아내겠다, 익스트루드. 회전하겠다 뭐라 했어요? 대부분 프로그램에서는 리볼브라는 얘기를 해요. 리볼브 그러면 뭐냐면 회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3D 맥스에서는 리볼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여기를 이렇게 씁니다. (3D Max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자, 이거 발음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이상하게 발음합니다. 그래, 강사들도 저 발음을 갖다가 뭐 라도, 라떼, 뭐 난리도 아니에요. 자, 저게 뭐냐? 저게 뭐냐를 또 찾아봐야죠. 그쵸?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죠. 찾아서 이미지를 딱 눌러보면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선반이에요, 선반.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기계공학 실습을 했을 때 아마 선반 밀링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모재를 잡아요. 여기다 모래를 잡고 얘를 회전시켜요. 회전시키면 옆에서 이렇게 칼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깎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딱 잡아놓고 얘를 회전시켜서 옆에서 깎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다리, 의자, 뭐 야구 방망이 뭐 이런 걸 만들 때 하는 게 뭐냐면 선반이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3D Max에서는 회전에서 입체를 만든 것 같다 뭐냐면 레이트라고 해요. 레이트. 오늘 선생님 전 못 믿겠는데 선생님 발음을 못 믿겠어요. 저도 못 믿어요. 제 발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찾아서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선반 이렇게 돼 있죠? 자, 발음 한번 들어봅시다. lathe, 다시 발음은? lathe, 영국식 발음으로? 네. lathe, lathe, lathe. 네, 뜻까지 발음할게요. lathe, lathe. 그래서 정확히 발음해주세요. 3D Max에서는 리벌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lathe, lathe 라는 단어로 얘기를 주시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3D Max를 정확히 발음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스플라인하고 얘기 안 하고요. SP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영상 보지 마시고요. 발음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외국인하고 혹은 엔지니어하고 얘기할 때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이 되게 유창하고 버터 발리듯이 잘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를 써고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스플라인은 스플라인, 회전할 때는 rat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odify list에 딱 눌러보면은 자, rate라는 L자를 찾아보면 rate가 있어요. rate를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나오는데 이제 회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세그먼트 수가 얼마냐면 얘를 40으로 할게요. 40.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F4 누르면 세그먼트 수가 나오죠. 40이. 근데 보시면은 자, 문제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만드는 UFO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UFO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어라인이라는 게 있어. 어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min 눌러보시면요. 내가 그린 거의 끝으로 가는 거고요. 센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운데고요. max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어요. 컨트롤 시프트 Z 딱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 색상은 안 배웠으니까 색상은 이런 식으로 일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UFO를 만들었어요. 오! 잘 만들었죠? 오, 원더풀. 근데 UFO를 만들어서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찢어져 보이죠? 지금 세그먼트 수는 40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 보시면 세그먼트 수는 40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찢어져서 깨져 보이죠?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그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줬냐? rate라는 명령을 줬어요. 그 다음에 폴리건 카운트를 세그먼트를 40을 줬어요. 40을 줬고 그 다음에 축정렬을 위해서 max를 딱 눌렀어요. 그럼 이제 잘 만들어졌는데 얘를 그냥 보게 되면 여기가 깨져 보이고요. 여기만 깨져 보이는 게 아니라 밑도 깨져 보여요. 여기 왜 깨져 보일까요? 이렇게 왜 깨져 보일까요? 내가 잘못했나요? 그러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웰드 코어라는 게 있어요. 웰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웰드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웰드. 혹은 웰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웰딩. 자, 그림을 찾아봤더니만 웰드가 무슨 그림으로 보여요? 용접하는 그림으로 보이죠? 즉, 용접하다예요. 용접하다. 웰드라는 단어는 용접하다. 근데 3D 그래픽에서 웰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냐면은 점과 점을 붙이는 걸 말해요. 즉, 세그먼트 수는 40이 됐지만 여기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점들,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40개가 뭉쳐있는 것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웰드라는 단어를 써서 얘를 붙여줘야 돼요. 용접하다. 웰드 코어를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더 이상 깨끗해지죠. 밑도 깨끗해지죠. 그래서 레이트를 돌려놓고 웰드 코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나중에 다 깨져 보입니다. 웰드 코어. 그래서 웰드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가끔가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시커멓게 보이거나 투명하게 보일 때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오늘 많이 해야 돼요. 일단 rate라는 단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weld라는 단어. 얘는 뭐냐면 용접하다인데 점과 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rm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ormal.
노멀이는 뭐냐면 어떤 면이 있으면은 면에 있어서 수직 방향의 힘을 갖다가 노멀이라고 합니다. 노멀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보통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노멀은 3D 그래프에서 노멀이라는 것은 수직 방향의 힘이에요. 수직 방향의 힘인데 만약에 수직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색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노멀이 뒤집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가 검게 처리되거나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3D max에서는 노멀이 뒤집혔으면 어떻게 하냐면 검게 처리하거나 혹은 투명하게 처리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라인에서 모델링을 해서 맥스를 불러왔는데 갑자기 봤더니만 얘가 뒤집혀 보인다. 그럼 노멀이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다라는 단어에 플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립. 자, 그래서 노멀을 뒤집겠다라는 단어가 뭐다고요? 플립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플립이라는 단어 처음 보시나요? 노멀의 단어 처음 보시나요? 라이노에도 있어요. 3D 그래픽 어디에나 보시면 웰드라는 단어, 노멀이라는 단어, 플립이라는 단어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은 수직 방향 힘이에요. 수직 방향 힘으로 그대로 봐야지만 어떻게 해야 색상이 보이는데 만약 뒤집혔다? 그럼 플립, 노멀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만드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 모델링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컨트롤 시프트 Z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자, 해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색상을 입혀야겠죠, 색상. 그쵸? 색상을 입히겠다. 그러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슬레이트 매트리얼인데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컴팩트 매트리얼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전에 3D 그래픽에서 빛이 닿아서 발간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이라이트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스페큘러라고 했죠. 그래서 스페큘러 이렇게 빛이 닿아서 발간돼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여기는 반딱반딱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스페큘러라는 단어. 그 다음 디퓨즈가 뭐였어요? 전체적인 색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퓨즈를 딱 눌러서 원하시는 색상을 주는 거예요. 봤더니만 UFO가 노랬어요. 뭐 이렇게 노란색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앰비언트는 빛이 닿아서 어두운데 덜 어두운 부분, 이쪽에 앰비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인데 얘 노란색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 얘를 잡아요. 잡고 여기 가보시면 뭐냐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선택하는 데다 이 재질을 적용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 안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빨간색. 근데 지금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Assign to Material 얘를 딱 눌러주시면 어떻게 빨갛게 변하죠. 이게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핑.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좀 더 때려야겠어. 반딱반딱. 이런 식으로 가겠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매핑을 한 거예요.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 다음 매핑을 해야 돼.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라이팅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디폴트 라이트로 하나 숨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라이트에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에, 이게 또 버전업이 되면서 또 안 나오네. 여기 기본적으로, 디폴트 라이트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라이트 섀도우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일루미네이트 디폴트 라이트라고 하나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라이트가 있다라는 가정으로 끝낼게요. 라이트는 되어 있다. 뭐,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있어야 되지만, 일단 라이트 하나 숨어져서 일단은 윤곽 형태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이팅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쵸? 렌더링을 하는데, 렌더링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절대 두 개 누르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세 번째 얘를 딱 눌러보시면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까지 한 거예요.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파일로 저장을 하라 했어요? 저장 어떻게 하라 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큰일 났네. 어떡하죠? 자, 저장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세이브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딱 눌러보시는데 자, 일단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 저장하는데 자, UFO라고 해서 얘를 일단 JPG로 한번 저장할게요. JPG.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어디 있냐? JPG. 여기입니다. JPG.
JPG 좋은 점은 뭐라고 했어요? 압축률이 좋다고 했죠. 압축률이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투명 이미지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JPG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르겠으면 그냥 베스트로 놓을게요. 그래서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요번엔 PNG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PNG 좋은 점은 뭐라 했어요? 비압축이면서 얘는 투명 이미지를 제공한다 했죠. PNG로 한번 저장을 할게요. PNG로.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알파치는 뭐 오래됐다고 뭐 오케이. 그래 또 저장하는데 우리는 무슨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최종적으로는요? 타가 파일로 저장을 했죠. 타가 여기 있다. 타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한번 얘는 써야 되니까 save 이용해서 바탕에다가 UF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자, 원본 파일은 하나 저장해야 돼요. 맥스 파일은 저장하셔야 됩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아까 전에 뭐였어요? JPG, 그 다음에 PNG, 그 다음에 타가 파일을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오픈 해서 바탕화면에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JPG를 가져올게요. 자, JP를 가져왔더니만 어떻게 하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끔 해서 프리퍼런스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좀 회색으로 놓을게요. 회색으로 놔야지 여러분들 좀 보이기 편할 거예요. 자, JPG를 열었더니만 여기 어때요? 검정색이죠?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펜툴로 열심히 따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JPG는 저장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NG 파일을 열어볼게요. PNG 파일. PNG 파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 오브젝트가 있는 것만 색상으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돼요. 이 투명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걸 못해요. 여기를 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Save for Web로 한번 볼게요. 자, JPG, 오리지널 말고 이제 여기를 딱 보시면 자, JPG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투명한 게 흰색이 되죠. 그 다음에 GIF로 하면 어떻게 돼요? 투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컬러가 256색밖에 안 되죠. 그래서 3D 그래픽을 하고 난 다음에 JPG나 GIF로 절대 저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는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트랜스퍼런트가 유용해지고 그 다음에 해상도도 안 깨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깔아야 될 건 뭐라고 했어요? 타가 파일이라고 했죠. 타가 파일로 한번 열어. 자, 타가 파일 열었더니만 학생들이 화를 내요. 또 왜 화를 내느냐? 선생님 이거 JPG랑 똑같잖아요. 괜히 저장했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알파 채널에 보면 이렇게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한 장이 모여서 1초에 30장이 모이면은 이게 영상 1초가 되잖아요. 1분짜리가 되면 1800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알파 채널이 있으면은 프리미어든 어디에 영상이 들어가면은 알파 채널이 있으면 당연히 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알파 채널이 있어야 되면 뭘 할 수 있다? 나중에 리터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얘를 레이어로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자, 채널인데 알파 채널인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를 클릭하시면 흰색만 잡고 나머지를 잡지 않아요. 그다음에 셀렉트 인버스 이용하시면 어떻게 하냐? 나머지가 사라지면서 딜리트 하면 자, 딜리트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똑같이 PNG 파일이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상에 합성하거나 어떤 이미지 합성할 수 있겠죠? 자, 이미지 한 장을 볼까요? 자, UFO가 날아갈 만한 어떤 하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하늘 이미지. 무지개. 자, 이런 이미지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스카이, 이런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자, 스카이 이미지를 하나 놨어요. 그럼 이제 포토샵에다가 스카이를 한번 열어볼게요. 스카이. 오픈. 스카이.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만들었을 때 리터칭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무브 눌러서 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놨더니만 너무 커요. 너무 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T 눌러서 얘를 좀 줄여주고요. 시프트 눌러서 줄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봤더니만 파란색에 빨간색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휴 세츄레이션. 휴 세츄레이션이 뭐죠? 색상, 채도, 명도죠. 얘를 가지고 적당히 파란빛이 되게 적당히 좀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레벨 같은 거 이용해서 갖다 두고 하나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겠죠. 아 근데 UF인데 좀 속도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필터 같은 거 이용해서 블러인데 모션 블러 이런 거 이용해서 살짝 흔들어줘야죠. 오케이. 이게 하나만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Alt 눌러서 얘를 하나 더 컨트롤 T 눌러서 얘는 좀 작게 이렇게 얘를 또 눌러서 여기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D 그래픽 과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형태를 만들기보다 모델링 그 다음에 색상을 입히기보다 맵핑 그 다음 빛을 주는 게 라이팅 그 다음에 렌더링 렌더링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야 이게 리터치 혹은 포스터 렌더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재질감을 표현하고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D Max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토샵의 기본적인 사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지만 이 수업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이 영상들은 유튜브 가보시면은 유튜브 가셔서 책은 안 사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사맛 디자인을 쳐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보셔서 동영상 딱 찾아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뭐 오늘 말했던 맥스의 역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했던 건 뭐냐면 아까 전에 3D 그래픽 관련된 여기 보시면 과정들이 있고요. UFO가 있어요. 그래서 UFO 요거 두 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목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될 거예요. 책 안 사도 상관없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요거 두 개의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3D 그래픽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3D Max는 뭐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UFO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여기 UFO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요거 5개 영상들 5분, 12분, 10분, 12분, 9분짜리 이 영상들을 보시면은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3D Max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날까지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